자, 세 번째는 외연적 꿈은 잠재적 꿈의 전위다 라는 것입니다. 전위라는 말은 위치를 바꾸다 혹은 뭔가를 변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위는 내용을 재편하거나 강조점을 달리하거나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책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이라는 여성은 남편과 극장에 갔다. 1층 앞쪽 관람석이 비어 있었다. 남편이 말하기를 엘리제는 약혼자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1플로린 50크로이체로는 나쁜 자리표 3장밖에 살 수 없었고 그들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나마 그것도 사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M은 그것이 그리 큰 불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꿈은 극장에 온 것은 결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남편과 나는 일찍 결혼을 했지만 엘리제라는 여성은 나와 나이가 같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천천히 결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M이라는 이 여성은 그것이 큰 불행이 아니다. 심지어는 나도 좀 천천히 할 걸 이라는 자신의 무의식을 저 꿈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극장의 꿈이 결혼의 꿈으로, 왜냐하면 극장이라는 상징 공간이라는 것은 관객도 있고 무대도 있다는 점에서 결혼식장을 대신하는 일종의 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M이라는 여성은 그 극장에 간 꿈을 통해서 자신이 결혼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을 스스로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 자유연상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제의 약혼 소식. 자, 최근 남편은 엘리제가 그녀와 비슷한 나이이지만 최근에 약혼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이 여성은 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극장의 빈자리. 자, 이것은 어떤 경험이 이런 연상을 만들어냈는가? 자, 그녀는 지난주 극장에 가려고 성급하게 표를 사느라 예매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극장에 가보니까 빈자리가 많아서 자신의 성급함이 후회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꿈에서는 왜 1플로린 50크로이체라는 그 특이한 숫자의 금액이 등장했는가? 자, 이 숫자는 그녀의 최근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편은 시누이에게 150플로린을 선물했습니다. 150플로린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1플로린 50크로이체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주니까 최근에 시누이가 그 돈을 받자마자 성급하게 귀금속 가게에 가서 보석을 사버렸다. 자, 그런 사건을 자기가 보고 나서 꿈에 바로 이런 요소들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자리 3개, 극장표 3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숫자 3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은 엘리제가 그녀보다 3개월 어리다는 것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들으면 이러한 연관들이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연상의 결과 안에서 이런 억지스러운 결론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연상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요소들을 결합하면 그 꿈은 어떤 꿈인가? 자, M이 극장에 갔던 꿈은 결혼을 일찍 한 것은 어리석었다. 엘리제를 보니까 더 늦게 결혼해도 충분히 괜찮았다 라는 자신의 무의식이 그런 방식으로 전이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결혼의 성급함이 극장의 예약금 지불이라든가 보석을 사버리는 그런 성급함으로 전이되었고 결혼 자체는 극장에 가는 행위로서 전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상황 안에서 극장이라는 상황으로 변경되어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분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 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혼의 성급함일 것입니다. 자, 꿈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극장에 가는 꿈으로 나타났고, 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전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무의식은 전위를 통해서 진짜 의도, 잠재적 꿈 사고를 뒤로 숨기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꿈의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전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현적 꿈은 잠재적 꿈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꿈의 비유는 모두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상징적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원관념은 없고 그것을 왜곡해서 드러낸 보조관념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관념마저도 그것이 왜 꿈에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꾼 사람의 최근의 경험들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꿈의 분석이라는 것은 많은 대화의 과정과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가 말하는 꿈의 상징들은 대부분 성이라든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들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고 높이 솟은 물건, 지팡이, 우산, 막대기, 연필과 같이 길고 단단하고 그리고 높이 솟은 물건들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혹은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주는 것들, 이를테면 무기라든가 칼, 창, 총 이런 것들이 꿈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물건, 수도꼭지, 분무기, 분수 같은 것은 또한 그런 상징들이고, 또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심을 넣는 샤프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남성의 성기의 특성과 닮아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력에 저항하는 물건들, 기구라든가 비행기 같은 것들은 사실 남성의 발기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발기는 중력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에 저항한 기구나 비행기 같은 것들은 남성 성기의 상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라고 해석하죠. 또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은 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텅 빈 공간이라든가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물건들, 이를테면 구덩이, 그릇, 호주머니, 아궁이 같은 것들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위나 숲, 그리고 물이 있는 풍경도 여성의 성기 혹은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성의 가슴은 사과나 배 등 과일로 비유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행위를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행위는 꿈에서 춤을 춘다라든지 아니면 승마, 말을 탄다라든지 아니면 높은 산을 오르는 꿈,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성행위를 상징하는 활동이다. 또한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행위 같은 걸로 대체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 이 모든 것들은 흥분의 상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생이라는 것은 물로 상징되기도 하고, 또한 꿈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꿈에 나타난 이러한 상징들과 그 의미라는 것은 1대1로 법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징들이라는 것은 자유연상법을 결코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다. 다만 자유연상법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요소다. 자, 아무리 대화를 통해도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법칙들을 간략히 도입해서 그 자유연상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꿈의 해석의 본질은 자유연상법이며 상징도 자유연상을 통해서 그 의미가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꿈 해석의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꿈의 요소들이 갖는 상징과 그것의 의미는 법칙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꿈 해몽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단순한 꿈 해몽은 꿈의 내용에만 주목하지만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그 꿈을 꾸게 된 무의식적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꿈은
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서 상징으로서 자꾸만 표현되는가? 자, 상징적 표현은 꿈을 낯설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자, 꿈의 상징에서 가장 풍부한 것은 프로이트는 성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본능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그리고 낯선 것으로 왜곡해서 혹은 대체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의 위장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의 위장과 가면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그 방법론은 비단 누군가를 치유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꿈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자,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오는 그 불안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최근에 꾼 꿈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의 어떤 무의식적 사고를 표현한 것일까요? 정신분석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꿈 이야기 안에는 우리도 몰랐던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소망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경험 안에서 그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소망들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아주 유쾌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강박신경증, 그 안에는 어떤 무의식적 상처들이 들어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